위대한 개츠비. 1. 서막. 닉 캐러웨이와 두 개의 알. 이야기는 1922년 봄, 미국 중서부 출신의 젊은 청년 닉 캐러웨이가 뉴욕으로 이사를 오면서 시작됩니다. 예일대를 졸업하고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닉은 채권 사업을 배우기 위해 동부로 옵니다. 그는 롱아일랜드의 웨스트 에그에 작고 낡은 집을 빌립니다. 웨스트 에그는 벼락 부자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닉의 옆집에는 대리석 수영장과 거대한 정원을 갖춘 으리으리한 저택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이 소설의 주인공 제이 개츠비의 집입니다. 반면 만 건너편이 이스트 에그는 전통적인 상류층 가문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닉의 육촌 누이 동생 데이지와 그녀의 남편 톰 뷰캐넌이 살고 있습니다. 톰은 닉의 대학 동창으로 어마어마한 부자지만 오만하고 인종차별적이며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인물입니다. 어느 날 닉은 뷰캐넌 부부의 저택에 초대받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유명 골프 선수인 조던 베이커를 만나게 됩니다. 저녁 식사 도중 톰에게 전화가 걸려오고 분위기가 싸늘해집니다. 조던은 닉에게 톰에게 뉴욕에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넌지시 알려줍니다. 데이지는 남편의 외도를 알고 있지만 불행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냉소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딸이 아름다운 바보로 자라기를 바란다고 말하는데 이는 여성이 세상을 편하게 사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닉은 밤바다를 향해 팔을 뻗고 있는 옆집 남자 개츠비를 처음 목격합니다. 개츠비는 이스트 에그 쪽 부두 끝에 있는 초록색 불빛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 제의 계곡과 톰의 정부. 웨스트 에그와 뉴욕시 사이에는 제의 계곡이라 불리는 황량한 산업지대가 있습니다. 이곳은 도시의 쓰레기와 석탄가루가 쌓인 잿빛 땅으로 가난과 절망을 상징합니다. 이곳을 굽어보는 것은 안경 쓴 거대한 눈그림이 그려진 낡은 광고판 닥터 TJ 에클버그의 눈입니다. 톰은 닉을 데리고 기차를 타고 가다 제의 계곡에 내립니다. 그곳에는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는 조지 윌슨과 그의 아내 머틀 윌슨이 살고 있습니다. 머틀이 바로 톰의 정부였습니다. 머틀은 남편을 무시하고 톰의 부와 권력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톰과 닉 머틀은 뉴욕 시내의 아파트로 가서 술판을 벌입니다. 머틀의 여동생 캐서린과 이웃들이 합류하여 파티는 혼란스럽게 흘러갑니다. 술에 취한 머틀이 데이지의 이름을 장난스럽게 계속 부르며 톰을 자극하자 톰은 가차없이 손을 휘둘러 머틀의 코뼈를 부러뜨립니다. 이 사건은 톰의 폭력성과 두 계급 간의 잔혹한 위계를 보여줍니다. 3. 개츠비의 파티. 여름이 깊어가면서 개츠비의 저택에서는 매주 주말마다 호화로운 파티가 열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초대장도 없이 몰려들어 샴페인을 마시고 춤을 춥니다. 사람들은 개츠비에 대해 수군거립니다. 그가 독일 스파이였다더라, 사람을 죽였다더라, 옥스퍼드 출신이라더라 등 온갖 소문만 무성할 뿐 정작 그가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닉은 정식으로 초대장을 받고 파티에 참석합니다. 그곳에서 조던 베이커를 다시 만나고 서재에서 페이지가 잘리지 않은 진짜 책을 보고 감탄하는 올빼미 안경을 쓴 남자를 만납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닉은 자신을 형씨라고 부르는 미소 띈 남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그가 바로 제이 개츠비였습니다. 개츠비의 미소는 평생 4번이나 5번 정도밖에 볼 수 없는 영원히 변치 않을 것 같은 안도감을 주는 미소였습니다. 개츠비는 파티의 호스트임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지 않고
군중 속에서 고립된 채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나중에 조던 베이커를 따로 불러 은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4. 과거의 조각들. 어느 날 개츠비는 닉을 자신의 노란색 롤스로이스에 태우고 뉴욕으로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가는 길에 그는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중서부 부호의 아들이며 옥스퍼드에서 공부했고 전쟁 영웅이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증거물로 훈장과 사진을 보여주지만 닉은 어딘가 연극 대사 같은 그의 말에 의구심을 품습니다. 점심 식사 자리에서 닉은 개츠비의 사업 파트너인 메이어 울프심을 만납니다. 그는 1919년 월드 시리즈를 조작했다는 거물 도박사였고 사람의 어금니로 만든 커프스 단추를 달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닉은 개츠비의 부가 불법적인 밀주 사업 등과 연관되어 있음을 짐작하게 됩니다. 그날 오후 조던 베이커는 닉에게 개츠비가 부탁한 내용을 전해줍니다. 사실 개츠비와 데이지는 1917년 루이빌에서 연인 사이였습니다. 당시 장교였던 개츠비와 상류층 아가씨 데이지는 사랑에 빠졌으나 개츠비가 전쟁터로 떠나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맺어지지 못했습니다. 데이지는 결국 부유한 톰 뷰캐넌과 결혼했습니다. 개츠비가 웨스트 에그에 저택을 사고 매일 밤 파티를 연 이유는 오직 하나, 데이지가 우연이라도 파티에 들르기를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만 건너편에서 보았던 초록색 불빛은 바로 데이지 집의 선착장 불빛이었습니다. 개츠비는 닉에게 우연을 가장해 닉의 집에서 데이지와 차를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5. 재회. 닉은 개츠비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하고 데이지를 차 마시는 자리에 초대합니다. 비가 쏟아지는 날 닉의 좁은 거실에서 개츠비와 데이지는 5년 만에 재회합니다. 처음에 개츠비는 극도로 긴장하여 당황스러운 행동을 보이지만 닉이 잠시 자리를 비켜준 사이 두 사람은 어색함을 풀고 사랑을 재확인합니다. 비가 개자 개츠비는 데이지와 닉을 자신의 거대한 저택으로 데려갑니다. 그는 자신의 부를 데이지에게 과시하며 이 모든 것이 그녀를 위해 준비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개츠비가 영국에서 주문한 형형색색의 셔츠들을 던지며 보여주자 데이지는 셔츠의 얼굴을 파묻고 흐느껴 옵니다. 너무 아름다운 셔츠들이야. 너무 슬퍼. 한 번도 이렇게 아름다운 셔츠들을 본 적이 없어서. 이 순간 개츠비에게 초록색 불빛은 더 이상 닿을 수 없는 꿈의 상징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는 꿈을 물리적 실체 데이지로 잡았지만 동시에 오랜 시간 쌓아온 환상이 현실의 데이지보다 훨씬 거대해져 버렸음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합니다. 6. 제임스 게츠의 진실. 소설은 잠시 플롯을 멈추고 닉의 서술을 통해 게츠비의 진짜 과거를 밝힙니다. 그의 본명은 제임스 게츠이며 노스다코타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하고 17세에 집을 뛰쳐나와 백만장자 댄 코디의 요트에서 일하며 상류 사회의 매너를 배웠습니다. 그는 스스로 제이 게츠비라는 새로운 인물을 창조했고 그 이미지에 걸맞은 사람이 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톰과 데이지가 함께 게츠비의 파티에 참석합니다. 톰은 게츠비의 정체를 의심하며 그를 밀주업자라고 비하합니다. 데이지는 파티의 천박한 분위기를 싫어합니다. 게츠비는 데이지가 즐거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절망합니다. 게츠비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데이지가 톰에게 가서 나는 당신을 사랑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라고 말하고 5년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 자신과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닉이 과거를 반복할 수는 없다고 충고하자 개츠비는 격정적으로 반박합니다. 과거를 반복할 수 없다고요? 아니요, 그럴 수 있고 말고요. 7. 플라자 호텔의 대결. 가장 무더운 여름날 위기가 절정에 달합니다. 닉, 조던, 개츠비, 톰, 데이지는 톰의 집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데이지가 개츠비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눈빛을 보내자 톰은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채고 분노합니다. 일행은 더위를 식히기 위해 뉴욕 시내로 나가기로 합니다. 이때 차를 바꿔 타는데 톰은 개츠비의 노란색 차를 몰고 닉과 조던을 태우고 가고 개츠비는 데이지를 태우고 톰의 파란색 쿠페를 몰고 갑니다. 뉴욕으로 가는 길에 톰은 제 계곡에 있는 주유소에 들릅니다. 그곳에서 조지 윌슨은 아내 머틀이 누군가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서부로 이사갈 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톰은 아내 데이지와 정부 머틀 둘 다 자신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 한다는 사실에 위기감을 느낍니다. 이때 2층 창가에 갇혀 있던 머틀은 톰이 타고 있는 노란색 차를 보고 그 차가 톰의 차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플라자 호텔 스위트룸에서 톰은 개츠비에게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개츠비는 계획대로 데이지에게 톰을 사랑한 적이 없다고 말하라고 강요합니다. 하지만 데이지는 망설입니다. 그녀는 개츠비를 사랑하지만 톰과 함께했던 시간과 안정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당신은 내게 너무 많은 걸 원해요. 지금은 당신을 사랑해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과거의 일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를 사랑한 적이 있었지만 당신도 사랑했어요. 데이지의 이 말에 개츠비의 꿈은 무너져 내립니다. 승기를 잡은 톰은 개츠비가 불법적인 밀주 사업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실을 폭로합니다. 겁에 질린 데이지는 개츠비에게서 마음이 멀어집니다. 톰은 모욕적으로 둘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며 자신의 승리를 확신합니다. 8. 뺑소니와 비극.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번에는 개츠비와 데이지가 노란색 차를 타고 앞서갑니다. 제의 계곡을 지날 때 남편과 다투고 뛰쳐나온 머틀 윌슨이 노란색 차를 봅니다. 그녀는 낮에 그 차를 톰이 운전했기 때문에 톰이 자신을 데리러 왔다고 생각하고 차 앞으로 뛰어듭니다. 하지만 차는 멈추지 않고 머틀을 치고 그대로 달아나 버립니다. 머틀은 즉사합니다. 뒤따라오던 톰은 참혹한 현장을 목격하고 목격자들로부터 노란색 차가 범인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톰은 개츠비가 머틀을 죽였다고 확신하고 분노합니다. 닉이 뷰캐넌 저택에 도착했을 때 덤불 속에 숨어있는 개츠비를 발견합니다. 개츠비는 닉에게 진실을 털어놓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사람은 개츠비가 아니라 데이지였습니다. 하지만 개츠비는 데이지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모든 죄를 뒤집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데이지가 톰에게 학대당할까봐 밤새 그녀의 집 창문을 지켜봅니다. 하지만 창문 안에 톰과 데이지는 식탁에 앉아 사랑은 아니지만 공모자들 특유의 친밀감으로 사태를 수습하고 있었습니다. 개츠비는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9. 수영장과 장례식. 다음 날 아침 닉은 개츠비에게 도망치라고 조언하지만 개츠비는 데이지의 전화를 기다리며 거절합니다. 그는 처음으로 닉에게 자신의 진짜 과거와 데이지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순수했는지 이야기합니다. 출근하며 닉은 개츠비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그 인간들은 썩어 빠진 족속들이에요. 당신 한 사람이 그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훌륭합니다. 이것이 닉이 개츠비에게 해준 유일한 칭찬이었습니다.
한편 아내를 잃고 미쳐버린 조지 윌슨은 톰을 찾아갑니다. 톰은 자신에게 겨누어진 총구 앞에서 머트를 죽인 차의 주인은 개츠비라고 말해버립니다. 윌슨은 웨스트 에그의 저택으로 찾아갑니다. 그 시각 개츠비는 여름 내내 사용하지 않았던 수영장에 튜브를 띄우고 누워 데이지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윌슨은 수영장에 있는 개츠비를 총으로 쏘아 살해하고 자신도 그 자리에서 자살합니다. 10. 결말. 우리는 물결을 거스르는 배처럼. 개츠비의 장례식은 쓸쓸했습니다. 그토록 화려했던 파티에 왔던 수백 명의 사람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데이지는 꽃 한 송이 보내지 않고 톰과 함께 여행을 떠나버렸습니다. 장례식에는 닉과 개츠비의 아버지 헨리 게츠, 그리고 올빼미 안경만이 참석했습니다. 개츠비의 아버지는 아들의 소지품에서 낡은 책을 보여줍니다. 그 책 뒷장에는 어린 제임스 게츠가 쓴 일과표와 결심사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자 했던 한 소년의 치열한 노력이었습니다. 동부의 도덕적 타락과 냉혹함에 환멸을 느낀 닉은 조던과 헤어지고 고향인 중서부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떠나기 전 마지막 밤, 닉은 개츠비의 저택을 찾아가 그가 바라보았던 이스트 에그의 초록색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개츠비는 그 초록색 불빛을 미래를 믿었습니다. 비록 그 꿈은 이미 지나간 과거 속에 있었고 현실의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지만 끊임없이 과거를 되돌리려 했던 그의 희망과 순수한 열정만큼은 위대했습니다. 소설은 닉의 독백이자 미국 문학사상 가장 유명한 문장 중 하나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조류를 거스르는 배처럼 끊임없이 과거로 떠밀려가면서도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다.